이번에는 수상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 알아봐요. 초기의 선박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사람이 직접 노를 젓거나 바람의 힘을 이용한 돛을 사용했어요. 이후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증기선이 등장했답니다. 디젤 기관은 효율이 높아서 오늘날에도 크고 작은 선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원자력 기관은 장기간 외부 연료 공급이 어려운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에서 주된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위그선 등 새로운 형태의 수상 수송 수단이 개발되었습니다. 선박의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스터빈이나 디젤 기관을 이용해서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프로펠러, 배 뒤쪽에 있는 프로펠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배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뱃머리 제어 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배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즉, 배의 앞쪽에서 좌우로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 것이죠. 또 안정장치가 있어요. 배가 파도 때문에 출렁이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는 장치가 안정장치입니다. 선박은 어떻게 해서 물에 뜰까요? 물체는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 즉 그것을 부력이라고 해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작을 때 물 위로 뜨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보다 위쪽으로 뜨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질 때 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박이 무거운 철로 되어 있어도 선박 안에는 공간이 많아요. 그 공간 때문에 선박 전체의 무게보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부피가 받는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선박은 뜨게 됩니다. 물속에 있는 물체는 항상 부력을 받게 되는데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향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무거운 배 또한 이러한 부력의 힘으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부력 덕분에 물 위에선 나도 깃털처럼 가볍게 뜰 수 있다고. 어떻게 중심을 잡는 거야? 대부분의 선박 밑바닥에는 평형수 탱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배 복원력을 오뚜기처럼 높이기 위해서 아래쪽에 물을 채워 배 상부의 무게 편중을 반대 방향인 아랫부분에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선박 평형수란 선박 운행 시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안전 범위 내에서 화물이 실리면 그에 따른 적정량의 평형수가 계산됩니다. 만약 평형수가 없다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 화물이나 사람을 비우고 돌아올 때는 배의 무게가 가벼워져 물에 잠기는 깊이가 얕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배가 안정성이 없어져 작은 파도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배를 추진하는 프로펠러가 물 위로 올라와 배가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수상 수송 기술은 어떻게 발전되는지 알아봐요. 처음에는 사람이 직접 노를 젓거나 바람을 이용했어요.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항해해야 하는 범선은 항해할 때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이것이 증기기관과의 발전에 따라서 증기선 그리고 그 후에 디젤선이 개발되었어요. 증기기관과 디젤기관을 선박의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자력 기관을 선박의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연료의 보급 없이도 장기간 항해하거나 잠수할 수 있는 원자력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물 위를 빠른 속도로 치고 나아가는 초고속 선박 기술과 수면에서 뜬 상태로 이동하는
항공 기술이 접목된 위그선까지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상 수송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알아봐요. 노젓는 배, 갈대배는 BC 5000년경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을 엮어서 만든 갈대배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한 범선을 이용했죠. 증기선이 출현하기 이전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주요 선박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증기 기관에 따라 19세기 로버트 풀턴이 증기선을 개발했어요. 허드슨 강가에서 증기선을 운항하기 시작했어요. 디젤선이 개발되어 더 빠르고 그리고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은 원자력 기관을 주 추진 기관으로 하는 원자력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위그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위그선은 물 위에 뜨는 선박 기술과 그리고 공기 중으로 뜨려고 하는 항공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양력이 바로 주된 원리인 것이에요. 그럼 지면 효과를 사용하는 위그선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Kenneth, Captain Side! Hey guys! Permission to come aboard! Come! I hate to disappoint you, Misha, but that looks very much like an aeroplane. It's a ship, and that man is the captain. Got it? What is this machine, and why can't I call it an aeroplane? This is FS8. This is a WIG craft. It stands for Wing in Ground Effect. So what it means is the air pushed off the bottom of the wing hits the water and bounces back up, hits the wing, makes it much more efficient. Wanna have a go? Yeah! Do it! A machine that's built to use ground effect. Brilliant. We are ready for takeoff! Ooh, power up! I'm worried. I don't know what kind of machine I'm in or what it's going to do. Relax, Max. It stays just above the water. It can't fly any higher than that. Now we're up! Yeah! The only power this machine needs is a 550 horsepower car engine, which makes it a true hybrid. Part car, part ship, part plane, reaching close to 200 kilometers per hour at top speed. As the WIG craft is propelled forward, apart from the lifting force created above the upper wing surface, the shape of the wing, an inverted triangle, traps the air, creating a cushion of high pressure underneath the machine. At a certain speed, low air pressure over the wing and the high pressure bed of air underneath will allow takeoff. I could imagine seeing these all over the oceans. Make it more efficient, make it lighter, come up with the right regulations. It just seems better than just boats going slow. This machine is the ultimate commuter vehicle between islands. Saves on chartered flights, replaces boats. Okay, time for the ship to, land. Here we go. Brace yourself. That's not very civilized. Stopping sideways. I think I've established the problem with ground effects. I think they might need a rudder for that kind of landing. 이번에는 잠수함이 뭔지 알아볼까요? 잠수함은 수면 아래로 잠수하여 이동할 수 있는 수송수단인데 탱크 안을 바닷물로 채워 잠수함의 무게를 무겁게 하면 가라앉아요. 아까 배의 원리를 설명할 때 배 안에 공기를 채워 부력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물을 채우면 부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겠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 공기 펌프를 이용해서 잠수함 안쪽에 공기를 많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물을 퍼내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부력이 생겨 위로 올라오지 않겠어요? 자, 이번에는 2인승 자가용 잠수정이라는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t is, the Deep Flight Dragon. This is the man behind the machine,
and he's about to make a lot of people very happy. What can you tell us about this thing? It's a new type of personal submarine. This looks like it flies, actually. That's exactly what it is. Yeah, except it flies underwater. This aerofoil at the back is upside down. See, on a plane, you're above the water, you want to go up. It takes you up. So when you're under the water, it's like the world flips. You want to go down. Deep Flight Dragon uses deep flight technology. Propellers on the side create vertical thrust. Propellers on the back allow forward, reverse, and side to side. This is great. I still don't know why you're wearing that. I don't know why you're not wearing one of these. This is ridiculous. If that thing stays at the bottom, I'm coming to the top. Will you please take this thing off? But might you need that for another thing, yeah? Just get in. I'm a bit nervous. I don't want to drown. It's gonna do just fine. Think happy thoughts. Think happy thoughts. What happens if you explode underwater? Well, you don't explode, you implode. Oh, implode. That'd be messy. It's a nice way to go, actually. That's what I would choose, I think. Do you have a call sign? It's Pond, James Pond. Open valves. I'm trapped in a jar with a man I don't know, and I'm terrified. I'm going down. And like that, he's gone. It's like a scene from Jaws or some sort of sea monster movie where you just see the bubbles slowly going away, rising to the surface. This is insane. Oh, that's deep. The Dragon flies down to 120 meters and has dual controls, front and back. Even Max can do it. The joystick goes forward, back, and side to side. It's just what you see in films. You don't think you'll ever experience this view in a real world life. This is the best thing I've ever done in my life. Well, the best I ever had it was when we had a great white shark bigger than this chase us away. No. Weekend projects, you could make a car, you can go tinker around in your garage. Sailboat, probably something you could do. Maybe if you're really into it, you build a plane, get a kit, or try it on your own, weld that together, put on the fabric. Not a personal submarine. 이번에는 항공 우주 수송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추진력과 날개에서 발생한 양력, 이 두 가지 추진력과 양력이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것으로 공중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객과 화물, 군사용으로 이용됩니다. 이동 속도는 빠르나 연료 소비가 매우 심해요. 그래서 수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더 나아가 우주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추진력으로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에요. 탐사용이라 위성 운반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1회 수송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서 아직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몽골피해 형제는 사람이 탑승한 열기구에서 최초로 비행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19세기 말 독일인 릴리엔탈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글라이더를 개발했어요. 이것이 바로 비행기, 더 나아가서 항공 우주 수송 수단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초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가솔린 기관의 비행기를 시초로 본격적인 비행기의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이후 제트 기관을 이용한 음속 비행기가 개발되는 등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최근에는 인공위성 개발 및 인류의 달 탐사, 무인 화성 탐사 등 항공 우주 수송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발달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몽골 피해 형제가 열기구를 1783년에 발명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데 성공한 최초의 열기구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릴리엔탈의 글라이더가 1891년에 발명되었어요. 동력이 없이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 글라이더가 특징이에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엔진, 즉 동력을 이용해서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했어요. 그리고 대형 여객기가 1950년대에 들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날 대중화의 시대를 개막했어요. 그리고 61년도에 주 소련, 지금 러시아죠.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 우주 비행에 성공한 이후에 본격적인 우주 탐사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비행기의 원리를 아까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힘은 중력이 있어요. 지구가 비행기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것은 비행기가 위로 뜨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뜨는 것을 방해하는 힘의 반대의 힘을 양력이라고 해요.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이지요. 양력의 원리는 동영상으로 또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또 반대로 비행기 어떤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항력이라고 해요.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힘인 거죠. 그런데 비행기는 동력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추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력, 양력, 항력, 추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양력 발생의 원리는 날개 위쪽의 공기가 아래쪽의 공기보다 빠르게 흐르면 위쪽과 아래쪽에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압력이 낮은 쪽으로 비행기가 떠오른다는 것이 바로 양력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비행기의 비행 원리와 다양한 항공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서 양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늘을 나는 기계로는 열기구, 비행선, 비행기, 헬리콥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계들은 모양이 다른 만큼 하늘을 나는 원리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계들 중 가장 먼저 발명된 열기구는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열기구는 우리가 뜨거운 공기라든지 그다음에 헬륨 같은 가벼운 공기를 채워놓고 모양을 유지하면 열기구 아랫면의 공기의 압력과 열기구 윗면의 공기의 압력 차이, 우리가 그래서 부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부력에 의해서 하늘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의 압력 차이로 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그렇다면 비행기는 어떻게 공중에 뜰 수 있는 걸까요? 비행기에 적용되는 4가지의 힘, 중력, 양력, 저항력, 추진력이 균형을 이룰 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데요. 그중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양력입니다. 그럼 양력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종이가 이렇게 쳐져 있죠. 자, 여기 바람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공기의 영향으로 종이가 평평하게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의 윗면을 지나는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밑에 아래쪽의 공기가 종이를 받쳐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날개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공기의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가 그 무거운 비행기를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힘, 즉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력 외에도 비행기를 날 수 있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공기가 날개에 부딪혀 속도가 느려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공기가 날개를 위로, 뒤쪽으로 밀어내서 비행기를 띄우죠. 이것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양력을 이용한 항공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군함에서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수직 항공기라든지, 또는 올라갈 때는 헬리콥터 같은 형태에다가 그다음에 전진 배영할 때는 이 프로펠러가 앞으로 기울어서 가는 그런 틸트로터 타입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자체 추진 장치가 없는 글라이더는 다른 물체의 도움을 받아 이륙한 후에 공기 중을 미끄러지듯이 활공하고요. 헬리콥터는 지붕에 달린 날개를 회전시켜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비행합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엔진 배출구로 기체를 분사시켜 그 힘의 반작용으로 떠올라서 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날개 양끝에 달린 로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이륙하고 비행하는 틸트 로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전하면 미래의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비행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0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를 5시간 만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인기 기술에서 발달한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 개인 비행기 시대로도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탑승한 다음에 목적지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꿈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열기구부터 비행선, 비행기까지 하늘을 나는 다양한 기계들과 그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비행기 기술이 발전해 지금보다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의 주된 동력은 제트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기관 안에 압축된 공기를 넣고 그리고 연료를 분사한 후에 연소를 시켜서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뒤로 뿜어내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추진력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트 기관이라고 합니다. 또 로켓 기관의 원리도 같이 알아봐요. 로켓 기관은 제트 기관과 약간 달라요. 연료와 산소를 함께 탑재한 로켓 기관, 연료와 그리고 그 연료가 빠르게 잘 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화제를 같이 로켓에 싣고 날아가면서 그것을 두 개를 섞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때 그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적은 곳이나 대기권 밖에서 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원리 때문이에요. 우주 왕복선은 로켓 기관을 바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로켓 기관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로켓 기관이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료뿐만 아니라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연소, 태워야 되기 때문에 산화제를 싣고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트 기관과 로켓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공통점은 제트 기관과 로켓 기관은 모두 기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고 연소가스를 분출시킴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즉 연료가스가 분출하는 힘으로 추진력을 얻게 돼요. 이는 뉴턴의 제3법칙, 즉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해당돼요. 차이점은 연소 시 산소를 얻는 방법이에요. 제트기관은 대기권 내를 비행하기 때문에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직접 얻지만 로켓기관은 대기권 밖을 비행하기 때문에 로켓에 탑재한 산화제를 이용해서 산소를 얻어야 해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비행기 외에 소리보다 빠르게 군사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초음속 비행기가 있고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여 움직이는 무인 항공기도 있어요. 바로 드론이 그것이죠. 이번엔 우주선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알아봐요. 인공위성은 로켓 발사체를 이용하여 지구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진 후 지구 주변을 비행하도록 만들어진 인공물체예요. 지구를 돌면서 방송, 통신, 관측, 군사, 기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우주정거장이라는 것이 있죠. 우주 비행사나 연구자가 우주 공간에 일정 기간 머물 수 있게 만든 구조물이에요. 고정된 궤도를 선회하면서 다양한 과학 관측 및 실험을 하고 우주선에 연료를 보급한다는 기능을 수행하지요. 우주 왕복선은 수시로 우주 공간과 지구를 왕복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말해요. 우주 정거장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우주 정거장에 장기간 머물렀던 우주인을 교대시키고 고장난 인공위성을 회수하거나 수리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요. 우주선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담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호는 길이 33.5m, 직경 2.9m, 중량 140톤의 한국 최초 소형 위성 2단형 발사체입니다. 나로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약 5천억 원을 들여 2002년부터 개발해 착수. 지상에서 164km 상공까지 발사체를 올려보내는 하단부에는 액체 연료가 주입됐으며 1단 엔진과 노즐, 연료 탱크 등의 설계인 러시아의 기술력이 동원됐습니다. 상단부인 2단은 고체 연료, 엔진과 함께 위성 및 탑재체를 보호하는 노즈 페어링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기술로 제작됐죠. (2단) 직렬형 발사체인 나로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켓이 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마다 필요한 부품과 기술이 다르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이란 각각의 엔진을 가진 독립적인 로켓입니다. 그리고 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발사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크게 직렬형, 병렬형, 부착형, 그리고 피기백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렬형 구조는 큰 로켓 위에 작은 로켓을 올려놓은 형태로 1단부터 추진제가 점화되며 아랫단의 추진제가 소진되는 동시에 다음 단의 엔진이 순서대로 점화됩니다. 나로호가 바로 이 구조에 해당되죠. 병렬형 방식과 부착형은 옆으로 단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병렬형의 경우 2단 로켓을 중심으로 1단 로켓이 붙어있는 형태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2단과 1단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며 천천히 속도가 오르다가 분리된 후 최대 속도를 냅니다. 부착식으로 결합된 단은 발사 시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로켓 역할을 하며 단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단 로켓이 1단 로켓에 엎여 있는 듯한 피기백 구조는 우주 왕복선이 대표적인 예죠.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로켓 구조는 대부분 직렬형 다단 구조에 보조 로켓을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우주 발사체를 여러 개의 소형 로켓이 결합된 단 구조로 구성하는 이유는 발사체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속도를 각 단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켓의 연비를 비추력이라고 하는데 연료를 태워 얻은 추력을 소모된 연료의 중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즉, 비추력이 큰 추진제를 사용하면 적은 양의 연료로도 큰 추력을 얻을 수 있죠. 나로호의 경우 하단부인 1단에는 액체 엔진이, 상단부인 2단엔 고체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액체 엔진은 고체 엔진에 비해서 자동차로 치면 연비라고 그러는데 비추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추력이 높다는 것은 작은 연료를 가지고 많은 물건을 실어나를 수 있기 때문에 액체 엔진은 큰 위성을 이제 실어나르기에 용이한 것이고요. 다만 액체 엔진의 안 좋은 점은 굉장히 복잡하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운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점이 있죠. 고체 엔진은 우리가 성냥을 붙이면 그 제어가 안 되고 그냥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고체 엔진은 한번 불을 붙이면 그 추력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에 비해 비추력이 매우 우수한 로켓 추진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액체 추진제 로켓을 택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죠. 고체 연료는 비추력은 작지만 고체 추진제 로켓의 구조상 대량의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로 액체 로켓 1단의 보조 로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켓의 연료와 엔진에 관한 기술은 한 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우주 속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우주 엘리베이터란 지구 표면으로부터 우주 정거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하는데요. 그 길이만 해도 지상에서 시작해 9만 6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리죠. 현재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일본의 어느 대형 건설업체에 따르면 우주 엘리베이터가 건설되면 한 번에 30년까지 태울 수 있고 시속 200km 속도로 움직이는데 지상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도달하는 데만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기 위한 한 가지 결정적인 과제가 있다는데요. 바로 엘리베이터에 사용될 케이블을 이음매 없이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가볍고 강한 탄소 섬유, 카본 나노튜브가 케이블 재료로 쓰일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이를 이음매 없이 연결하는 기술이 우주 엘리베이터 현실화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타 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 알아봐요. 첫 번째, 건물 내에서만 이용하는 수송 수단들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대표적이죠. 동력을 이용하여 위아래 층으로 오르낼 수 있도록 만든 계단 모양의 기계예요. 무빙 워크가 있어요. 주로 공항이나 지하도 등에서 쓰이는 컨베이어 벨트 구조의 수송 수단이에요. 엘리베이터는 동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주는 기계입니다. 또 물건을 옮기는 수송 수단도 있어요. 크레인 또는 기중기라고 하죠. 동력을 이용하여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려서 상하좌우 또는 앞뒤로 운반하는 기계 장치예요. 컨베이어 벨트는 벨트에 얹은 물건을 운반하는 연속 운반 장치로 공장이나 백화점, 공항, 택배 시설 등에서 많이 사용돼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석유나 천연가스 등을 수송하는 설비예요. 육상 및 해저에 설치하고 펌프로 압력을 가해서 석유나 가스 등을 이동시키는 것이에요.